자, 이쯤 되면 종횡무진 도주라고 표현할까요? CCTV에 잡힌 것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뭔가 옷을 갈아입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뉴스와이들은 탈주범 김길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보시죠. 자, 옷 바꿔 입고 국수 사 먹는 탈주범. 그러니까 탈주범이란 표현과 앞에 두 개가 맞는가? 제목은 지금 이거를 암시하고 있죠. 자, 그럼요. 우선 이 김길수의 모습 곳곳에서 지금 포착이 됐는데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이 사람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정보 그 사람이 탈출을 했다. 하얀 후드티 입고 바지 입고 마스크를 써서 현금으로 키오스크 여기서 계산을 해서 갔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못 알아봤죠. 마스크 쓰고 그랬으니까. 자, 김길수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지금 현상금을 내걸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도주하면 수용 상태, 수감 상태에서 도주를 했잖아요. 지금 현상금 1,000만 원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현상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하루 만에 2배로 1,000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지금 사진 좀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마스크 쓰고 뭐 모자 쓰고 그러면 좀 쉽진 않은데 일단 저 모습을 좀 알아두시고요. 키는 175cm, 몸무게는 83kg.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기에 굉장히 건장하고 다부져 보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36살 김길수의 모습인데요. 우선 오늘 뭐 이 얘기 포함해서 오늘 몇 가지 사회 관련 이슈가 있는데요. 두 분 변호사 모셨는데 우선 정혁진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이 박진실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뭐 이런 사건 그리고 마약 관련 얘기 준비되어 있는데 얘기해 주시기 왔는데 우선 박진실 변호사께 이 김길수요. 이 특수강도로 좀 체포되고 구속돼서 수감됐는데 네.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서 병원 가고 거기서 탈출한 거던데 아픈 이유가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을 일으키니까 병원을 간 건데 이거 수감자 중에 이런 수법이 자주 있는 겁니까? 자주는 있지 않습니다만 예. 가끔 저도 듣는 내용입니다. 오. 그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친구들, 수용자들 경우에 예. 그 쇠붙이를 삼켜서 그렇게 되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일단은 응급 처치를 해야 되니까 예. 외부 병원을 데리고 가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수용자라 하더라도 예. 치료를 받게 해야 되니까요. 예.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신체의 치료를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탈주까지 이어지는 일은 거의 드문 것이죠. 그럼 김길수가 이 숟가락 전체도 아니에요. 숟가락 손잡이 부분이라는데 네. 아마 잘라진 부분이겠는데 이거 일부러 삼킨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그런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죄명 자체가 굉장히 적지 않은 형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 두려움 때문에 예. 도주를 이렇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표현이 뭐 도주범, 탈주범 그러잖아요. 근데 탈주범 치고는요, 이건 대담하다 할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옷을 자꾸 갈아입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보세요. 일단 옷을 병원 직원 복장으로 환복을 하고 도주. 이거 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베이지색 운동복으로 환복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검은 옷을 입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어요.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얼굴은 저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마스크도 쓰고 다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다음은 지금 나타났다고 뭐 신고가 되고 CCTV에 잡힌 곳인데 일단 숫자 한번 봐주세요. 8곳이 넘습니다. 8곳. 지금 경기도, 안양, 평청도 여기서 이제 도주가 됐고요. 두 번째는 어딜 갔냐면요. 의정부에서 나타났어요. 게다가 양주, 그다음에
서울 창동역, 그다음에 당고개역, 노원역, 뚝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그러면은 고속버스터미널에 뭐 차를 타고 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 이렇거든요. 8군데서 지금 사흘 동안 저렇게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일단 옷을 갈아입는 거 보니까 변장을 했을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십니까 좀? 뭐 옷 갈아입는 게 변장은 아니죠. 네. 그런데 옷을 일단은 동생 만났잖아요. 동생 만나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상당한 금액을 돈을 받았을 거고요. 지금 옷을 샀다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동생한테 예. 옷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 그런데 옷을 한 벌 받았는지 여러 벌 받았는지 제 생각에 최소한 두세 벌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고 예. 그 와중에 미용실 가가지고요. 예. 커트도 했어요. 그 사이에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대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김길수가 범행을 일으킨 게 예. 9월 초거든요. 검거가 된 건 언제냐면 10월 30일이에요. 30일. 이미 그때 50일 동안 이렇게 도망 다녔던 그 전과가 있었던 건데 그 경험이 있었던 건데 김길수가 10월 30일에 서초서에서 체포가 됐는데 예. 그 다음 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숟가락 플라스틱 숟가락의 일부를 이미 그때 삼킨 거예요. 그리고 있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원래 이제 체포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딱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배가 아프다 막 이렇게 통증을 갖다 호소하고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하니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양에 서울구치소가 안양에 있잖아요. 예. 그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이 한림대 부속 성심병원인데 그 성심병원에 밤에 이송을 갖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가 또 지난 11월 4일에 그러니까 11월 예. 3일은 그냥 배 아프다 그러고 병원에 있다가 4일 날 새벽에 아침 6시 20분에 잠깐 나 세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이니까 세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수하는데 이렇게 손을 묶어놓고 수갑차고 세수 못하니까 그때 수갑 푸는 거네요. 그때 풀어주니까 세수한 척하면서 이제 도망간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요. 병원을 갔잖아요. 네네. 그럼 뱃속에 들었다는 그 숟가락 손잡이는 뺀 겁니까?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냥 배 안에 있는 거죠. 진짜로 있는 건 맞습니까? 뭐 CT 같은 거 찍으면 숟가락 정도는 나와 있을 거고 근데 그 상태로 지금 도주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뭐 배 그 도주하는 게 중요하지 뱃속에 뭐 그 정도 들어있는 게 죽을 병도 아닐 테니까. 자,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네네. 사실 지금 수배까지 내려면서 이게 검거가 지금 시급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거 성폭행 전과도 있다면서요? 전과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2002년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예. 이미 특수 강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사기치고 뺑소니치고 뭐 삼소 위조 이런 것도 했었고 예. 중요한 거는 지금 2011년도인데요. 예. 이때 특수 강간을 했어요. 그 전에 2002년, 2007년도 이 범죄는 다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잠깐 그냥 구속돼 있다가 그럼 지금 집행유예로 나오고 있는 다 집행유예네요. 네, 풀려났는데 2011년에 특수강도 강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흉기를 들고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금품까지 뺏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하여튼 나쁜 짓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그런데 저기에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예. 피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 정도까지 하면 그냥 아예 잡혔네 이러면서 그냥 그 형을 사는데 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라고 무고까지 해가지고 이 무고죄가 추가돼서 징역 4개월이 또 추가가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아니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피해자한테 무고라고 또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집요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2011년 4월에 이제 그 선고를 받았으니까 예. 이제 징역 6년이니까 여기에다 4개월 더 합치면은 2017년 한 8월 정도에 출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와중에 상해죄 한 번 또 2021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올해 그 특수 강도를 또 했는데 이번에 이제 검거가 됐는데 그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여죄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 그거는 배제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잡히면 김길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양형 기준표를 봤더니 예. 한 8년 정도 징역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 네네.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도망치고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도주한 것도 추가가 되겠죠. 그럼요. 근데 박진실 변호사, 문제는 지금 사진 시청자께 보여드렸고요. 지금 어떻게 도주하는지 옷도 갈아입고 다니고 여기저기 지금 뭔가 돈이 있어서 그걸 쓰면서 뭔가 다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시민분들께서 이 김기수를 보고 신고를 해줘야 잡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는요. 근데 보면 옷 갈아입고 다니죠. 그리고 마스크 쓰죠. 그리고 모자도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건 눈밖에 없어요. 눈밖에. 네. 근데 이것만 보고도 구별이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지금 그 여러 차례 옷을 바꿔 입었고 머리 예. 스타일까지 지금 변화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대부분 남자들 그 덩치에 예. 그 외모를 하고 있다면 그 머리 스타일 되게 유행하는 머리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식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금요일, 토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방송에 김길수 모습이 나오는데도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지금 물건을 파시는 분도 예.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대로 물건을 파셨단 말이죠. 전혀 알아보지 네. 못한 거군요, 그냥. 실제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눈밖에 없죠. 눈은 가릴 수는 선글라스로 가릴 수 있지만 지금 실내에서 가리면 더 의심을 받게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런 데 공공장에서 선글라스 쓰고 다니면 더 이상해 보이죠. 그렇죠. 사실은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대담하게 선글라스는 쓰지 않고 마스크만 써서 자신을 지금 숨기고 있는데 눈을 보면 그래도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눈만 봐서 좀 구별을 할 수 있겠다? 지금은 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게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자체가 범죄 전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누구라도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그 눈치를 챘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을 또 가만둘까? 이런 걱정도 또 없지 않아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기수 사진 나가잖아요. 네. 사진 좀 얼굴 사진 나오고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 사진 말고 정면 사진, 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눈썹과 얼굴 주변 좀 잘 좀 봐주세요. 지금 자칫하면 마스크 쓰고 모자 쓰잖아요. 그럼 저기밖에 드러날 게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잘 좀 봐주세요, 지금요. 저 모습. 정신 변호사. 네네. 근데 앞서서도 무슨 뭐 한 50일 넘게 도망 다니다가 체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도주하고 이런 거에는 아마 익숙한 듯도 보여요. 지금 당연히 핸드폰 카드 안 쓰겠죠? 당연히 안 쓰고요. 그 다음에 9월 초에 범행을 어떻게 했냐면 예. 이제 환전을 싸게 해주겠다. 요즘 뭐 해외여행 많이 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안에서 뭐 흉기를 꺼낸 게 아니고 방범용 스프레이를 확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맞은 사람은 정신이 잃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강취한 돈이 얼마냐면 무려 7억 4천만 원이에요. 근데 검거가 된 게 10월 30일이니까 이제 수사에서 그 돈 어떻게 했느냐, 돈 어디다 숨겼느냐, 그거를 이제 막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따 사이에 진짜 감췄을 가능성도 있네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엔 제 느낌으로는 친동생 만나가지고 현금하고 옷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동생 입장에선 당연히 부인하겠지만 상당한 그 돈을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무작정 택시를 탄 거예요. 예. 택시를 타가지고 의정부까지 갑시다. 안양에서 의정부까지면 택시비가 제법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택시 기사한테 아니 기사님 제가 사실은 돈이 없는데 제 지인한테 전화를 하면은 그 사람이 돈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핸드폰 빌려줬겠죠. 예. 그리고 나서 전화를 했는데 누구냐? 어떤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만 해도 옛날에는 전화번호 잘 기억했는데 예. 지금 제가 기억하는 전화번호는 제 번호하고 저희 집사람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기억할 정도로 가까운 여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누군가가 있었다는 그 거네요. 30대 여성이 와가지고 택시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몇만 원 나왔겠죠. 오. 그거 대납하고 그다음에 본인 말로는 거기에다가 10만 원 더 줬다. 그게 7시 47분인데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예. 9시에 친동생 만나가지고 현금하고 돈을 받았다는 거, 저 옷을 받았다는 건데 그 현금이 얼마나 될지 제 생각에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카드 안 쓰고 혼자서 숨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이 갖추어진 거 아닐까. 그러니까 검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마지막이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이잖아요. 그러면 네. 혹시 또 버스 타고 어디로 간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요? 그렇죠. 그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겠네요, 지금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정혁신 변호사께 요거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상금이 500만 원에서 하루 만에 1,0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도주 기간이 길어지면 더 늘어나는 겁니까? 현상금이? 더 늘어날 수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예.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 규칙이 있어요. 경찰청에. 예. 이 규칙을 찾아봤더니 옛날에는 현상금 최대 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예. 지금은 5억까지 늘어났어요. 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금액이 100만 원, 그다음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오. 처음에 500부터 시작했다가 지금 1000만 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2천, 5천, 1억, 5억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김길수가 굉장히 전과가 많고 위험한 사람이고 머리가 좋고 용의주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상금을 2천, 5천 이렇게 올리더라도 예. 빨리 검거하는 것이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꼭 필요하겠다. 저는 그 생각이 아니, 지금 현상금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다른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좀 심각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탈주범이에요. 그래서 신고처 소개 좀 해드리죠. 화면에 좀 나갈 텐데요. 연락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상한 거기 같은 데란 느낌이 드시는 인물을 봤다면요. 여기다 연락을 하시면 된답니다. 지금 4곳에 연락처가 있거든요.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연예인 그리고 마약 요 얘기 좀 해보죠. 오늘 G드래곤 출석했어요. 조사를 좀 받았거든요.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두고 봐야죠.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너무 걱정 마시고 계속 갖고 오겠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거는 다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협조했고. 박진실 변호사 네. 지금 모습을 보셨잖아요. 조사하기 네. 들어가기 전 나오는데 몸의 행동이나 얼굴 표정이 뭔가 좀 뭐랄까요? 이거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 할까요? 뭔가 좀 독특하잖아요. 지금요.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일단은 사회적으로 어쨌거나 본인 이름이 마약과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단순히 내사가 아닌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쨌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예. 그 신중한 태도를 좀 취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적어도 자신은 이런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다. 그러니까 뭐 손을 뒤로 꺾고 네. 어깨를 이렇게 꺾는 모습,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 표정도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여러 가지 네.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못마땅하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두고 봐라 하는 그런 표정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예. 굉장히 조금은 좀 더 그 우리가 세계적인 공인이기 때문에 연예인이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의 태도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이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물론 무고일 수도 있겠지만 또 적어도 일부는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혐의가 연결점이 있어서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기 예. 때문에 좀 더 본인이 나는 억울하다. 그렇다면 그 억울한 것에 대한 태도치고는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는 보입니다. 정옥신 변호사. 네. 근데 일단 이 GD 씨는 마약 혐의를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진해서 조사받겠다고 해서 왔는데 아까 행동 보셨죠? 그 행동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주로 두고 봐야죠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마약 혐의에서는 부인하지만 다른 건 두고 봐야죠. 이거 뭐라고 이거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본인이 부인하니까 일단은 믿어주는 건데 예. 그런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그러한 그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할 건데 GD 입장에서는 이선균 씨가 지금까지는 계속 음성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음성이 나올 거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본인이 그렇게 아무런 혐의가 없고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런 식의 조금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면 저게 본인이 그냥 최근에 약간 이 G드래곤 관련해서 약간 네네. 좀 이렇게
SNS상에 막 이 모습에 대한 동상들이 막 동영상이 돌았잖아요. 근데 네네. 자기는 평소에도 이렇게 행동한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런데 조금 이례적이긴 한데 예. 중요한 거는 저렇게 이례적인 모습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하는 모습일 수도 예. 있고 표정도 약간 좀 약간 시니컬한 그런 모습일 예, 수도 있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저렇게 경찰서 들어갈 때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제가 사실은 지난 주말에 그 경찰에서 마약 개장했던 그 후배 만나가지고 예. 이런저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적인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어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성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진신 변호사. 네. 사실 일단 마약 혐의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제작진이 이제 속보가 들어오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뭐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과거에도 이렇게 마약 투약 혐의 전면 부인하다가 정밀 검사 등등을 통해서 결국 양성까지 나온 연예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명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은 지금 간이 시약 검사는 아주 짧은 기간이죠. 말씀드리자면 7일에서 10일 예. 그 검사 시점으로 인해서 그때까지는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밀 검사 가고 또 모발에서 어느 정도 뭐 탈염색을 하지 않았다면 더 오랜 기간 확인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또 뭐 이 사건 자체가 그 강남의 그 유흥업소 예. 영업실장이 먼저 얘기를 해서 지금 마약과 관련된 범행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과정인데 예. 실제로 그 사람은 이미 마약과 관련한 범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자신의 양형에 선처받고자 자신과 관련된 아. 마약 범죄자들을 진술하는 것이 통상이죠. 그래서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유천 씨 사건에도 처음에 먼저 황하나 씨가 건거돼서 내가 박유천 씨와 같이 투약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됐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이제 그 다리털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구속이 됐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됐죠. 처음에는 다리털에서 나온 것조차도 나는 마약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했죠. 즉 자신이 고의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누군가가 몰래 먹여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죠. 몰래 먹여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나중에 구속이 되고 나서 지금 저 화면에 건의를 한 자막이 것이죠. 나가는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마약이 네. 어떻게 내 몸 안에 들어간지 모르겠다? 그렇죠. 실제로 나중에는 다 투약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몰라요. 지금 조사 중이니까. 억울할 수도 있고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경찰 조사 결과 기다려 그렇죠. 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니다. 일단 이 모습이 오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난 4일에는 이성균 씨가 출석해서 뭐 조사를 받았죠. 당시에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 심리적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조사 과정에서 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2차 소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좀 설명하실 예정이신가요? 1차 거부 아니었고요. 오늘 모든 질문과 조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심경은 어떻습니까? 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균 씨 모습과 GD 씨 모습은 약간 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지금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들인 건지 모르겠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저 조사 받은 이후에 이성균 씨가 내놓은 설명이 하나가 있었어요. 경찰 조사. 요게 알려졌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을 말을 했다고.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 자, 그럼 정혁진 변호사. 네네. 나는 속은 거고 마약인지 몰랐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조사 때 얘기한 거는 글쎄요. 이게 뭐 진실 여부도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투약한 건 자백을 한 거예요. 아, 투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속았다, 몰랐다. 그런데 이제 민사 책임하고 형사 책임이 다른데 민사 책임은 과실만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든요. 예. 그런데 형사 책임은 처벌받으려면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마약을 먹었어도 마약을 투약을 했어도 마약인 줄 알고 투약을 했어야 그게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지
모르고 투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건 사실이지만 예. 이게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본인은 속았다. 그렇죠. 그 A 씨라는 뭐 실장 A 씨라는 사람한테 속았고 나는 뭐가 마약이 있는지 몰랐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이 조금 전에 박유천 씨 이야기처럼 마약이 내 몸에 들어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근데 왜 들어왔는지 모른다. 왜 들어왔는지도 안다. 어떻게 들어왔냐면 아. 그 실장이 나를 속이고 준 거다. 그런데 지금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간이 검사 음성 나왔죠. 예. 모발 검사도 음성이 나왔는데 그런데 모발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그 우리 몸에 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모발이라고 하는 건 자꾸 자라요. 빨리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효과가 없어지는데 예. 다른 채모 여러 가지 그 신체 여러 군데 이제 그 채모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잘 뽑으면은 거기서는 양성이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이선균 씨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장은 자백해가지고 구속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백을 했는데 아무런 신빙성이 없이 그러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일정한 그 정황이 나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핸드폰을 이렇게 쭉 봤더니 포렌식을 해봤더니 마약을 한 것과 같은 뭐 그런 것과 같은 그러한 정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특이한 건 뭐냐면은 공갈을 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그야말로 결백한데 나한테 협박한다고 해가지고 뭐 몇 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쉽게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속은 상태로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여튼 뭔가를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게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범죄적인 방법에 의해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예. 그럼 뭐 초범이고 하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잘하면 양형에서 그렇죠. 또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고 잘하면 아니면 뭐 벌금형 정도로 막을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하에서 예. 이 정도는 내가 밝히는 게 맞겠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께서 이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대답을 한 걸로 좀 추정을 해주셨어요 지금요. 자 박진실 변호사. 일단 간이 검사 음성 그리고 모바일 검사 음성. 그럼 또 검사를 또 한다는데 남은 검사는 건 뭡니까 그럼?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손톱이나 예. 눈썹도 뽑아서 할 수 있고요. 눈썹이요? 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을 그런 것까지 채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리털은 지금 채취를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눈썹의 경우는 이 머리카락보다 눈썹은 잘 안 자라잖아요. 예, 그 채모들은 실제적으로 모발은 지금 뭐 한 달에 1cm라고 지금 통상의 사람들에 예. 대해서 얘기하지만 몸에 있는 채모들은 더 오래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그 부분에서 오히려 양성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그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투약을 오랜 전에 했다 하더라도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같이 그 모발이나 소변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자의 진술 그리고 포렌식 결과 뭐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투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지금 그 마약인지 모르고 먹었다는 것이 이 내용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본인은 한 번을 처음을 그렇게 먹었다는 건지 지속적으로 마약인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받아 먹었다는 건지 처음에 마약을 하게 된 게 그거고 그 이유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라 이거죠. 실제로 마약 사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경험하는 게 소위 말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아그라 또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약으로 속아서 투약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몸 살 빠지는데 굉장히 좋아 마약인지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 진짜 경험을 그런 식으로 속는 경우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부분도 처음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분명히 나중에 가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처음에 나는 속아서 이제 먹었다라는 게 투약을 했다라는 의미인지 지속적으로 나는 이 사건 터지기 전까지 몰랐다. 예, 이 얘기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서 좀 더 수사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검사를 다 해봤어요. 네.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서도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인지 알고 뭔가를 투약하고 받아야 그게 마약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투약 사실은 적어도 입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받았다는 사실이 마약인지 알고 받았다 그러면 공소 사실에 투약은 빠지더라도 수수 부분은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이게 지금 뭐 이선균 씨는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삭제를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영업실장, 먼저 구속된 영업실장은 이미 그걸 지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 충분히 두 사람과의 대화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투약 사실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 피의자로 전환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다 종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뭐 조사 중이니까요. 뭐라고 네. 말씀드리기는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 하나. 오늘도 뭐 이렇게 사회 분야 뭐 사건이라고 할까요? 남현희 씨가 오늘 또 뭐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오늘 경찰 관계자가 내놓은 설명이 있어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고 남현희 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 사기 혐의 피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남현희 씨의 모습도 있습니다. 보시죠. 혹시 권청주 씨하고 공범 의혹 있으신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그니엘 강연 자리 자, 뭐 아무 얘기 안 하겠죠? 질문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정혁신 변호사? 네네. 피의자가 사기 혐의 피의자가 됐다라는 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는데 예. 고소하면은 피고소인이 되는 거예요. 일단 피고소인. 네, 그거는 뭐 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피고소인 중에서 아 이거는 경찰이 봤을 때 혐의가 있다. 피의자라고 하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혐의를 입는 사람이 피니까 입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는 혐의란 뜻이고. 혐의.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일정 정도 경찰에 의해서 그럼-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람이 그럼 피의자니까. 경찰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뭔가 의심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그럼 지금? 그런데 객관적으로 전청조하고 사이에서 온갖적인 그 여러 가지 범죄 수익을 예. 실질적으로 향유한 거는 전청조 씨하고 남현희 씨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입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당연한 수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박재실 변호사께. 남현희 씨는 뭐 본인끼리도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남현희 씨가 확실하게 공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은 본인이 어떤 증거를 내놔야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공범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해서 처음부터 같이 실행에게 나간 것도 공범이지만 예. 범죄 행위를 전총조가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용인하고 그 이외에 사기 범행에 가담했을 때도 공범이거든요. 그래서 전청조 씨에 대해서 어떤 사기 범행을 인용한 상태에서 충분히 지금 사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가담해서 어떤 일정 역할을 했다면 공범으로서 지금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으로서는 최대한 공모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고 난 역할한 게 없다. 계속 나는 알고 어떤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 증인들을 확보해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오늘 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질문, 그거에 대한 설명 이게 좀 많이 오가겠네요 지금. 그렇죠. 네. 일단 오늘 몇몇 인물을 좀 쭉 소개해드리면 최근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인물들이죠. 좀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한 신문 만평이에요. 국민의힘의 이뇨한 혁신위원장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유명한 만화 있잖아요. 톰과 제리로 묘사를 했더군요. 먼저 관련 이슈 영상으로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Oh, so Mr. Linton, I wasn't expecting you. I want to tell you at this point that you have failed to meet the prerequisites for coming here. What have you learned from the recent council election? Have you tried talking to the people of council? 원래 개혁보다 혁명이 쉽다고요. 네. 김영 박사님, 이노베이션보다는 레볼루션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통해 혁신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고쳐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제 영상과 함께 바로 지금 주제가 나왔는데요. 신당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한 말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요. 자, 그럼요. 앞서서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 안 돼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미스터 린턴 뭐 영어 이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 자, 제가 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이와 관련된 얘기, 질문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좀 해서 영상에 좀 담아왔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에 부산을 갔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를 보고 오셨는데, 사실은 이 전 대표와 별도로 대화를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가셨습니까? 그럼요. 근데 불발이 됐는데. 뭐 불발은 여러분들 표현이고, 예. 준비가 안 됐어요. 어. 알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쪽도 알리지 않고 그쪽도 알리지 않고 예. 불쑥 들어갔어요. 그거 사실 실례예요. 제 실례예요. 아. 그런데 그쪽에서 좀 당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전에는 그러니까 톡 콘서트 전에는 자리를 못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끝난 다음에는 그 톡 콘서트가 복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만나기가 또 거기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예. 뭐 만나는 그 불발 드는 게, 저는 경청으로 간 거예요. 목적에 다 성과를 거뒀어요. 이제 그러나 어쨌든 시작이 반 아닙니까? 예. 어쨌든 가서 부딪혔고 1시간 반 톡 콘서트를 어마어마한 비난을 많이 들었고, 예. 저 자신도 비난 들었고, 예. 저한테 영어로 얘기했고, 그거 섭섭한 건 그거 하나예요. 왜 영어로 저렇게 할까? 더구나 이 인요한 위원장님을 겨냥해서 미스터 린턴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또 호칭을 썼어요. 말을 하자면 닥터 린턴이죠. 네, 근데 거의 사실 일부러 영어를 쓴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약간 아까 섭섭하다 그러는데 약간 모욕적으로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그분이 저를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긍정적으로 풀었어요. 아이고,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네요. 다 저는 박수 안 쳤습니다. 부산 가서. 박수 안 치는 이유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들어야 돼. 100%는 아니지만 반드시 들어야 돼. 듣고, 왜냐하면 그분이 젊은 사람을 많이 대표해요. MZ 세대. 그 세대들이 그 이준석을 전 대표를 굉장히 비중 있게 봐요. 혁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혁명. 정말 조심해야 돼요. 혁명이라는 것은요, 출발할 때 순진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예. 영어로 아주 흔히 쓰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의로 포장이 돼 있다.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잘못 갔다 이 말이야. 예. 예? 예. 저는 영어로는 이 혁신이 잘 번역이 안 돼요. reform, 어떤 개혁하고 더 가까워요. 영어로 의미가. 예. 혁신이. 저는 개혁, 혁신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 최근에 저런 토크 콘서트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나온 얘기 중에서 요즘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꺼내놔요. 여당 지도부와는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그리고 고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 반면에 심지어 민주당의 비명계와도 자기는 접촉하고 있다까지 밝혔거든요. 이쯤 되면 이미 당을 떠날 결심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냉정하게 봅시다. 현실을. 예. 다른 당 만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또 우리한테는 물론 도움 안 되죠. 그리고 그 용기 있으면 예. 들어와서 치고받고 우리하고 싸우고, 우리 쪽 들어와서 다 이제 들어줄,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예. 제 얼굴을 보세요. 전라도 촌놈이 이 외국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김기현 대표가 예. 정권을 줬어요. 제가 와 있는 그 자체. 그리고 지금 누가 저를 더 미워할 것 같아요? 외부 민주당에서 미워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내부에서 엄청 미워해요.
느끼십니까? 아, 그럼요. 어. 아니 누구를 거명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고민들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결단만 내리면 돼요. 예.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는 간단해요.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단 내려야 돼요. 결단 내려서 몇 명만 결단 내려주면은 저도 더 일이 쉬워져요. 알겠습니다.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의 대한민국 국민의힘 선거가 아니에요. 이게 나라 운명이 들어있는 선거입니다. 위기가 영웅을 만들어요. 지금 있는 분들도 영웅이 돼야 돼요. 용기를 내서 결단 내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온 반응 중에 하나가 물론 익명도 있고 실명도 있습니다만 네. 손은 누가 키우나 우리가 구하기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국민이 키우죠. 이런 반응이 나오고 국민이 키우잖아요. 그것도 났어. 국민이 키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냐 이런 반응까지 있었어요. 아이고 그거는 그냥 좀 너무 약을 쓴 약을 줘서 예. 삼키기 어렵다. 그렇게 해석합시다. 중진하고 측근에 예. 더 초점을 맞춥시다. 그런 분들이 딱 멋있게. 그리고 떨어지면 어때? 떨어지면 뭐 큰일이에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장관할 수도 있고 떨어진 사람 뭐 그 희생을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뭐 막 소문이 뭐 다 검찰이 어디에 다 선택적으로 다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조사해봤어요. 6명인가 7명씩 들어왔어요. 선거할 때마다 검사가 의사처럼 직업이에요. 검사의 법률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그것 경선이요. 경선 우리가 선거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판을 짜놓으면 페어하게. 우리 그다음 지금 제시한 거하고 두 번째는 이 경선이 아주 공평하게 신나게 잔치로 즐거운 잔치로 흥을 돋구는 잔치로 이 뭐랄까요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뭐랄까요 바탕 기초를 닦아서 그때 관심 받아요. 그거 하면은 표도 더 받아요. 선거 때 더 유리해요.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검사님이란 말이에요. 정치인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 이미지를 관리를 그거는 근데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이미 국회에 가서 변했더란 말이에요. 난 거기서 엄청 희망을 느꼈어요. 들어와서 다 민주당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죄인을 다루는 검사나 판사가 그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정치는요. 웃으면서 치고 빠지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좀 악수도 하고 뭐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하고 뭐 좀 뭐랄까요 이 조금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그럴까 어떤 이것도 소통이에요. 근데요, 이게 쓴 약이라는 표현 쓰시면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건 절반의 해법이다. 나머지 절반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변화를 시작이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가고 있고 대통령한테 뭐 잠깐 계셔보세요. 네. 대통령한테 가서 이래라 저래라. 어제 이준석 의원이 전 대표가 예. 조금 선을 넘더라고요. 넘더라도 나는 넘으면 안 돼. 그것이 전라도의 내 뼛속에 제일 깊은 가치관이야. 대통령도 똑같은 맥락에서 누가 시켰어요? 대통령? 민주당이 시켰잖아. 누가 만들었어요? 대통령 누가 만들었어요? 그 민주당이 잘못해갖고 만든 거 아니야. 지난 문 정권과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엄청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는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잘한 게 잘 안 보여요. 남북관계 저는 북을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뭐 백두산 가서 으쌰으쌰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있어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좀 냉정하게 보자고요. 그 다음에 보수가 온갖 고칠 점이 많아요.
그러나 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건 굉장히 로맨틱한 것 같아. 낭만주의자들이. 난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게 걱정이에요. 보수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일자리 만들어요? 천만에요.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이 룰 지키게 하고 기업이 법치국가에서 그 뭐랄까요 벗어난 행동 안 하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국가가 발전해요. 그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출마해라. 지금으로서는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저는요 이 일하러 왔습니다. 아침 밤에 잘 때까지 새벽 일어날 때 요 일만 생각해요. 이 일을 끝내놓고 근데 정부의 일은 열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면 저 다 밝힐게요. 제가 적십자 총재 욕심 많이 냈어요. 그거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북한 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물론 거기 가면 일을 하면 10분씩 혼나요. 미국 사람이라고. 뭐 정보원 아니냐. 뭐 야단을 맞아 10분씩. 야단 많이 맞았어요. 북쪽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야단 맞은 게 익숙해서 이준석한테 가서 야단 맞을 때도 별로 힘 안 들었어요. 그 많이 훈련을 받았어. 욕을 먹고 시작해. 근데 내려가서 부산에서 욕 많이 들었어. 익숙해.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얘기 나누는데요. 한 10여 분 정도로 압축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는데 우선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얘기를 좀 했는데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 부산 토크 콘서트에서 인요한 위원장 면전에서 뭐라고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또 다른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죠.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이 인요한 박사님한테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는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as of now. 자, 우선 신성범 전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토요일 날 부산 토크 콘서트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뭐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물론 인요한 위원장 스스로 그거 스스로 나도 실례인지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 응대를 하고 특히 호칭을 인요한 위원장이 아니라 영어로 미스터 린턴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습니다. 영어 이름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와 같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내 편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인종차별제 이런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를 노출했다. 이준석 대표가 영어를 쓰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직도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똑소리 난다는 그 일지는 모르는데 저 표정이나 이런 것에서 읽히지기는 국민들에 비춰지는 이미지는 버릇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상황을 즐기는 것 아니야 이런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좀 심한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인터뷰 들어봤습니다만 인요한 씨가 정치인을 기성 정치를 능가하는 정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보수의 현재 문제점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을 굉장히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을 주의해야 되게 밝게 한국 정치를 그냥 신문이나 방송의 독자 청취자로서 아니라 진입해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그렇죠. 한국 정치를 봤다니까요. 그 후에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시민으로서 울화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혁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평범한 사람은 갖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기회가 온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보기에는 인요한 이꼴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아니고 주장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약간 음모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인요한 뒤에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준석 전 대표가 지우지 않은 걸로 보이는 건데
첫째,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실 혁신위원장이 아니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뭐랄까 대통령과 갈라서나 내지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 당 자체를 하는 것은 과도한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사실도 이준석 대표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박성준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어떤 뭐랄까요? 이걸 태도랄까요? 응대랄까요? 미스터 린턴 그리고 영어로 계속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이제 이뉴한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총평하면서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의 어떤 관계, 제가 이제 느낀 것들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면 이뉴한 위원장의 인터뷰가 방송 인터뷰가 아닌 것 같아요. 목욕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편하게 그냥 툭툭툭 얘기하는 그러니까 듯한. 뭐냐면 위원장 정도 되는 거나 아니면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은 절제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방점을 주고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건데 쭉 듣고 났더니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건 상당히 절제되고 어떤 핵심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이뉴한 위원장도 다변가예요. 다변가. 다변. 이준석 그 전 대표도 다변가고 윤석열 대통령도 다변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변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주도해서 말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조화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이뉴한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다 이게 다변가기 때문에 같은 한마디로 같은 과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요? 같은 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화가 이루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가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발 투수가 있고 개투가 있고 마무리 투수가 있듯이 시스템 자체 안에서의 리더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스타일들은 주도형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가 주도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영어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얘기 나오는데 이뉴한 위원장이 난 박수를 안 쳤다. 그 이미 이제 이뉴한 위원장 자체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 느낀 거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엄연하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당신과 나는 같이 갈 수 없는 길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석할 길은 뭐냐면 각자 가는 길인 것이죠. 여기서 이미 선언이 됐다 이렇게 이미 선 거지고 끝났다 이렇게 좀 보셨네요. 같이 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완충주대 마무리 역할도 해주고 이걸 기다려주는 미학도 있고 절제의 미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정치는 그런 거거든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건데 이 말하는 스타일들을 보십시오. 내가 먼저 주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들입니다. 잠깐 저는 아직은 뭐 좀 우리 대변인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길은 있어요. 길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 정확한 것은 지난 토요일 상황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여진 남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정치가 이성에 의하고 감정에 의해 있는데 언제 무너지냐면 이성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감정의 영역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가능을 건넜다 할 때는 이게 감정의 영역인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뭔가 남아있다. 여기 끝났다. 지금 완전 다른 평가해 주셨어요. 뭐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요. 자, 이제 정기랑 교수님.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뉴한 위원장이 갑자기 이제 이른바 이걸 언론에서는 환자 논쟁.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뭐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걸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위원장은 아니 그게 아니고 환자는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분이 환자죠. 이렇게 또 받아친 셈이 됐거든요. 각각 누구를.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에 있다는 환자는 누구고 이뉴한 위원장이 말한 부산에 있는 환자 마음이 아픈 분은 누굽니까? 각각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어렵습니까? 이게 이제 이뉴한 위원장이 의사이다 보니까 환자 논쟁으로 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지명한 사람은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뉴한 위원장은 또 아니야, 네가 마음이 아픈 거 보니까 당신이야 환자는. 그래서 내가 내려간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뉴한 위원장 뭐 앞서 인터뷰도 봤습니다만 대단히 다변이고 좀 나이브하신 것 같아요. 좀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 자,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가면서요. 자, 이준석 대표를 그냥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짜고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자,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에서 핵심이 뭡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를 좀 정리해라. 뭐 이 대통령이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무슨 월권하지 않겠다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이뉴한 위원장이.
자, 두 번째. 강서 재보선 참패 이후에 참패 책임을 지고 이철규 사무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예. 자, 근데 20일 만에 인재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예. 자, 그때 인재위원장이 뭐라 했어요? 만세를 불렀다. 그런 표를 했잖아요. 뭐 강원도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한계를 보인 거예요. 뭔가 그다음에 대사면 문제도 이미 걷어차버렸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미 뭐 형식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모욕을 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만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마음은 이제 갈라섰다. 예. 당시에는 내가 여기서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본질을 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시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욱진 변호사는 지금 다 들어보셨잖아요. 영상 인터뷰도 보고 일단 이뉴한 위원장 인터뷰에서 가장 이렇게 귀를 잡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뭘 좀 주목해서 들으셨어요? 일단 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 어떤 경우에는 내용보다 형식, 특히 태도가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뉴한 위원장 그 한국말 하는 거 저도 이제 길게 쭉 들어봤는데 거의 완벽하잖아요. 예. 그 미스터 리의 잉글리시보다 훨씬 더 퍼펙트해요. 플루언트해요. 미스터 리는 누굽니까 지금? 아니 미스터 린튼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제 미스터 리는 이준석은 미스터 리가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같은 언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말이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말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통한다는 이야기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런데 이뉴한 위원장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신성범 의원님은 이게 차별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예.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만 백인이다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좀 뭐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저한테만 영어로 물어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미스터 린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뉴한 위원장의 공식적인 직함은 여당의 혁신위원장이에요. 예. 본인이 속한 당의 혁신위원장인데 그 당직자라고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여가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환자라고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앞으로 어떤 정치 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이뉴한 위원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예.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사과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이렇게 모욕을 줘놓고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 안 할 것 같아요. 뭐 뉘앙스도 모르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요거는 박성중 민주당 의원께 질문을 드렸어요. 아까 이뉴한 위원장 인터뷰 내용 중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민주당 아닙니까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때 몇 가지 정책을 얘기하면서 잘한 게 없어 나는 실망했다. 이렇게 비판을 좀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의 혁신위원장이 왜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년 6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했는데 폭주하고 폭정하고 민생 파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혁신하라고 해서 예. 혁신위원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혁신의 대상이 누구냐? 이뉴한 위원장 혁신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예. 그 의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처방전을 어디서 내리는 거냐면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뉴한 위원장이 예.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방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예. 하나는 더 하는 거죠. 이뉴한 위원장이 가정의학과 출신 아니에요. 예. 인체를 전체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보는 볼 수는 거죠.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인터뷰한 걸 보면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겠다 하는데 혁신은 뭐냐면 서지컬 스트라이크인 거예요. 가장 부패된 부분, 아니 잘못된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건데 그게 혁신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혁신의 대상이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 반 동안 집권 여당이 오만과 독주와 무능과 무대책, 무방비하고 경제에 파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으로서 그러면 과감하게 이걸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결국 혁신은 변화 아닙니까? 이것을 주문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혁신위원장으로서. 근데 저는
봤을 때 과연 혁신위원장으로서 그것이 아니라 초점이 잘못된 거죠.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1년 6개월 지났는데 무슨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이 지금 오진한 게 뭐냐면 전 정부 탓으로 돌려서 자기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혁신위원장이 이 길로 걸어간다? 그 길은 역시 잘못된 길로 이미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중에 이제 민주당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비판을 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것에서 이제 박성준 의원께서 이거 박성준 의원 정도께서 말씀하셨으면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 알겠어요. 이렇게 좀 비판을 해 주셨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가지 목소리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네 분의 패널이 딱 반으로 나눠서 두 분은 아직까지 뭔가 열려 있다. 이준석이 조금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뭐가 있다. 근데 두 분은 이거 끝났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입장 반응들이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환자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약 먹일 생각 그만하실 것. 이거 환자는 뭐 서울에다 이거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면서 억지 봉합쇼 한다고 18개월간 실정이 가려집니까? 이것도 혹시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말 같기도 한데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변화 없다면 신당 창당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신당 창당할 경우를 가정해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기 위해 비명계, 여기 비명계는 민주당 비명계 아닙니까? 여기하고 만나고 있다라고 공개를 합니다. 자, 이 비명계와 만나고 있다는 이 내용이 정치권에 많은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평가와 전망을 내놓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비명계는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개똥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제가 만나보던 분들은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사 탈당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준석 씨랑 같이 뭘 도모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묵직합니까? 가결파 중에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먼저 접촉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이준석, 유승민 두 분은 같이 가기 힘들다. 이것이 결론이고. 알겠습니다. 정기환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났다는 비명계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이거 혹시 어떤 인물 떠오르십니까? 이분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비명계 의원들을 많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자주 접촉합니다만 전혀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닌 걸 얘기해? 저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교류하는 의원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인간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과 지금 신당론 속에서의 얘기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지금 신당 얘기를 하면서 접촉하고 있다, 만났다. 그 얘기는요.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의 주목도를 확 높이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아주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부분에 관한 능하죠. 그 두 번째는 이건 전형적으로 민주당의 지금 친명 비명의 어떤 통합적 당 운영이 가고 있는 시점에서의 갈라치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갈라치기 뭔가를 던진 겁니까? 이게 보통 성동격서처럼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걸 충분히 노리고 한 발언일 수 있다. 자,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합리적 중도 신당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겠다.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 친명과 비명이라고 하는 관점을 다시 드러내서 민주당을 좀 겨냥한 그런 정치적 발언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이 저렇게 딱 한마디 던지고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 이준석 전 대표 만났어요라고 손드는 비명계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좀 뭔가 잠복이 된 건지 아니면 정기랑 교수님 말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한번 이렇게 던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주목을 좀 받았고요. 다음은요. 앞선 이뇨한 위원장 인터뷰 중에 한 대목인데요. 따로 좀 이걸 좀 강조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있죠. 요거 신성범 전 의원님. 이거 신당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이준석 대표한테 도움이 되겠나? 국민의힘에는 물론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인데 앞부분.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 출범하더라도 그게 이준석 전 대표한테 정치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자, 신당을 만든다 칩시다.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신당을 만들어 가면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당선되냔 말이에요. 그렇겠죠. 지금은 여론조사 높게 나올지언정 우리 다 봤지만 양당에서
혁신을 하게 되면 예. 투표장에 가는 그 내년 2024년 4월 달쯤이면 지지율이 몇 퍼센트 되겠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예. 전국적 지지율이 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를 넘는다 칩시다. 그 정당이. 예. 그 당이. 그래봐야 비례대표 3명, 4명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국민의당 3석 그리고 열린민주당이었나? 그것도 예. 5% 3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3번은 여성, 2번은 남성 이런 구조에서 선거 구조에서 복잡한 생겨. 그리고 보수와 완전히 신당을 만드는 순간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 세력과 완전히 전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의 미래와 있겠느냐? 무수까지는 몰라. 나중에 뭐 복당을 예. 하거나 합할 수는 있겠지만 당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타격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수도권에 큰 타격이 있죠. 어찌됐건 몇 퍼센트라도 가져가게 되면 예. 현실적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 아니에요.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게 인요한 씨의 생각 같은데 예. 저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튼 뭐 얘기들이 요새 워낙 인유한 위원장이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슈처럼 비춰지고 약간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것도 좀 주목을 받았고요. 자, 지금부터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에 부산을 갔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를 보고 오셨는데 사실은 이 전 대표와 별도로 대화를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가셨습니까? 그럼요. 근데 불발이 됐는데. 뭐 불발은 여러분들 표현이고 예. 준비가 안 됐어요. 알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쪽도 알리지 않고 그쪽도 알리지 않고 예. 불쑥 들어갔어요. 그거 사실 실례예요. 제 실례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좀 당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전에는 그러니까 톡 콘서트 전에는 자리를 못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끝난 다음에는 그 톡 콘서트가 복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만나기가 또 거기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예. 뭐 만나는 그 불발 드는 게 저는 경청으로 간 거예요. 목적에 다 성과를 거뒀어요. 이제 그러나 어쨌든 시작이 반 아닙니까? 예. 어쨌든 가서 부딪혔고 1시간 반 톡 콘서트를 어마어마한 비난을 많이 들었고 예. 저 자신도 비난 들었고 예. 저한테 영어로 얘기했고 그거 섭섭한 건 그거 하나예요. 왜 영어로 저렇게 할까? 더구나 이 인요한 위원장님을 겨냥해서 미스터 린턴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또 호칭을 썼어요. 말을 하자면 닥터 린턴이죠. 네, 근데 거의 사실 일부러 영어를 쓴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약간 아까 섭섭하다 그런데 약간 모욕적으로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그분이 저를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긍정적으로 풀었어요. 아이고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네요. 다 저는 박수 안 쳤습니다. 부산 가서 박수 안 치는 이유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들어야 돼. 100%는 아니지만 반드시 들어야 돼. 듣고 왜냐하면 그분이 젊은 사람을 많이 대표해요. MZ 세대. 그 세대들이 그 이준석을 전 대표를 굉장히 비중 있게 봐요. 혁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혁명. 정말 조심해야 돼요. 혁명이라는 것은요. 출발할 때 순진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예. 영어로 아주 흔히 쓰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의로 포장이 돼 있다.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잘못 갔다 이 말이야. 예. 예? 예. 저는 영어로는 이 혁신이 잘 번역이 안 돼요. reform 어떤 개혁하고 더 가까워요. 영어로 의미가 예. 혁신이. 저는 개혁, 혁신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 최근에 저런 토크 콘서트뿐만 아니라 인터뷰도 많이 하는데 그중에 나온 얘기 중에서 요즘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꺼내놔요. 여당 지도부와는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그리고 고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 반면에
심지어 민주당의 비명계와도 자기는 접촉하고 있다까지 밝혔거든요. 이쯤 되면 이미 당을 떠날 결심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냉정하게 봅시다. 현실을. 예. 그 다른 당 만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또 우리한테는 물론 도움 안 되죠. 그리고 그 용기 있으면 예. 들어와서 치고받고 우리하고 싸우고 우리 쪽 들어와서 다 이제 들어줄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예. 제 얼굴을 보세요. 전라도 촌놈이 이 외국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김기현 대표가 예. 정권을 줬어요. 제가 와 있는 그 자체. 그리고 지금 누가 저를 더 미워할 것 같아요? 외부 민주당에서 미워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내부에서 엄청 미워해요. 느끼십니까? 아, 그럼요. 아니 누구를 거명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고민들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결단만 내리면 돼요. 예.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는 간단해요.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단 내려야 돼요. 결단 내려서 몇 명만 결단 내려주면은 저도 더 일이 쉬워져요. 알겠습니다.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대한민국 국민의힘 선거가 아니에요. 이게 나라 운명이 들어있는 선거입니다. 위기가 영웅을 만들어요. 지금 있는 분들도 영웅이 돼야 돼요. 용기를 내서 결단 내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온 반응 중에 하나가 물론 익명도 있고 실명도 있습니다만 네. 손은 누가 키우나 우리가 구하기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국민이 키우죠. 이런 반응이 나오고 국민이 키우잖아요. 그것도 났어. 국민이 키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냐 이런 반응까지 있었어요. 아이고 그거는 그냥 좀 너무 약을 쓴 약을 줘서 예. 삼키기 어렵다. 그렇게 해석합시다. 중진하고 측근에 더 초점을 맞춥시다. 그런 분들이 딱 멋있게. 그리고 떨어지면 어때? 떨어지면 뭐 큰일이에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장관할 수도 있고 떨어진 사람 뭐 그 희생을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뭐 막 소문이 뭐 다 검찰이 어디에 다 선택적으로 다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조사해봤어요. 6명인가 7명씩 들어왔어요. 선거할 때마다 검사가 의사처럼 직업이에요. 검사의 법률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그것 경선이요. 경선 우리가 선거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판을 짜놓으면 페어하게. 우리 그다음 지금 제시한 거하고 두 번째는 이 경선이 아주 공평하게 신나게 잔치로 즐거운 잔치로 흥을 돋구는 잔치로 이 뭐랄까요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뭐랄까요 바탕 기초를 닦아서 그때 관심 받아요. 그거 하면은 표도 더 받아요. 선거 때 더 유리해요.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서 굉장히 일 많이 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검사님이란 말이에요. 정치인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 이미지를 관리를 그거는 근데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이미 국회에 가서 변했더란 말이에요. 난 거기서 엄청 희망을 느꼈어요. 들어와서 다 민주당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죄인을 다루는 검사나 판사가 그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정치는요. 웃으면서 치고 빠지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좀 악수도 하고 뭐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하고 뭐 좀 뭐랄까요 이 조금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그럴까 어떤 이것도 소통이에요. 근데요, 이게 쓴 약이란 표현 쓰시면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건 절반의 해법이다. 나머지 절반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변화를 시작이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하고 있고 대통령한테 뭐 잠깐 계시 보세요. 대통령한테 가서 이래라 저래라. 어제 이준석 의원이
전 대표가 예. 조금 선을 넘더라고요. 넘더라도 나는 넘으면 안 돼. 그것이 전라도의 내 뼛속에 제일 깊은 가치관이야. 대통령도 똑같은 맥락에서 누가 시켰어요, 대통령? 민주당이 시켰잖아. 누가 만들었어요? 대통령 누가 만들었어요? 그 민주당이 잘못해갖고 만든 거 아니야. 지난 문 정권과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엄청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는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잘한 게 잘 안 보여요. 남북관계 저는 북을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뭐 백두산 가서 으쌰으쌰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있어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좀 냉정하게 보자고요. 그 다음에 보수가 온갖 고칠 점이 많아요. 그러나 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건 굉장히 로맨틱한 것 같아. 낭만주의자들이. 난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게 걱정이에요. 보수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일자리 만들어요? 천만에요.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이 룰 지키게 하고 기업이 법치국가에서 그 뭐랄까요 벗어난 행동 안 하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국가가 발전해요. 그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출마해라. 지금으로서는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저는요 이 일하러 왔습니다. 아침 밤에 잘 때까지 새벽 일어날 때 요 일만 생각해요. 이 일을 끝내놓고 근데 정부의 일은 열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면 저 다 밝힐게요. 제가 적십자 총재 욕심 많이 냈어요. 그거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북한 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물론 거기 가면 일을 하면 10분씩 혼나요. 미국 사람이라고. 뭐 정복원 아니냐. 뭐 야단을 맞아 10분씩. 야단 많이 맞았어요. 북쪽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야단 맞은 게 익숙해서 이준석한테 가서 야단 맞을 때도 별로 힘 안 들었어요. 그 많이 훈련을 받았어. 욕을 먹고 시작해. 근데 내려가서 부산에서 욕 많이 들었어. 익숙해.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당 지도부, 중진, 그리고 친윤 의원들 불출마 또는 수도권 나오세요. 이 얘기를 강력한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김기현 대표가 똑 부러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도 김기현 대표를 거론하거든요. 두 가지 영상이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질문 주세요. 아니 지도부 대표. 오늘 김병민 최고가 사전회의 때 그 혁신안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다고 해서 말씀하신 거 다 들으셨죠? 황제 출마의 기준 좀 어떤 점으로 보고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은 두 분 모두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십시오.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이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저희 두 사람과 한번 제대로 화끈하게 붙어봅시다. 아니 지금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요한 위원장 등등은 수도권 오세요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 김포 서울 편입권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 김포로 와서 한번 하시죠 저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당 밖에서 뭔가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인요한 위원장이 굉장히 뭔가 중요한 내용을 하나를 밝혔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관련된 영상도 하나 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 우리가 알잖아요. 지도부가 누군지. 또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결단을 내리라 이 말이에요. 결단을 내려서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여러 명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어떤 입장이세요? 문재인 불출마하라고 자꾸 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혹시 인유한 위원장이 전화 따로 받으신 거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아무 바빠 죽겠는데 내 이야기 바빠. 그런 데서 평가할 시간이 없어요. 권고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이뉴현 위원장이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오늘 국회에서 만나는 이른바 이제 뭐 중진 또는 이런 친윤이나 꼽히는 의원들한테 혹시 전화 받으셨어요? 통화하셨어요? 이걸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아무도 지금 전화 통화했다고 밝히신 분은 없어요. 그러면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 앞에 제가 쓰는 판단을 하나 드렸는데 질문은 이겁니다. 이뉴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것 같은 친윤 핵심 의원은 누굴까? 이름을 쓰라고 좀 제가 미리 질문드렸는데 들어주세요. 가슴 속에 들어주세요. 자, 일단 한 분씩 쭉 보면은요. 정혁진 변호사는 김기현, 그다음에 심성범 의원님은 장제원 플러스 누가 더 있다. 그다음에 이쪽에 저 박성준 의원님도 김기현, 그다음에 정기랑 의원님도 김기현 플러스 알파. 김기현 3명 나왔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은 요거 일단 정혁진 변호사는 왜 김기현 대표라고 쓰셨어요? 제가 사실 여당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로 생각난 게 김기현 대표였어요. 그다음에 다른 분을 떠나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상징적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뉴한 위원장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단은 김기현 대표한테는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런 압박을 김기현 대표가 여러모로 이제 받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박성준 의원님도 들어보세요. 김기현 대표라고 쓰셨죠? 그러면은 뭐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비슷하죠.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가 결국에는 수도권 출마 선택을 할 거로 보세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불출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봐요. 마지막 불출마까지도. 왜 그러냐면 이제 정치도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가 5선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5선이죠. 5선 의원. 4선인가요? 5선인가요? 김기현 대표가? 4선 같은데. 4선입니까? 뭐 울산에서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대표 과정에서 보면은 꼴찌 후보 아니었어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거의. 그런데 그거를 공중부양시켜가지고. 공중부양이요? 그래서 버블을 만들어서 실제 당대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대표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집권 여당의 위기를 누가 초래했냐? 결국은 김기현 대표 리더십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실은 물러났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바로 혁신인 거예요. 원래. 근데 그 혁신의 물꼬를 누가 터줘야 되는 거냐면 결국 김기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도부를 얘기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친윤의 핵심이 된 거죠. 왜? 당대표 자격도 없는 사람을 당대표의 공중부양을 시켜서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가 겹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혜택을 누릴 거 다 누렸고 기득권 누린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총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인물은 김기현 대표이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출마 아니면 수도권이겠는데 가장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 혁신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치권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피하려다가 새로운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에 갇히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수도권의 민심을 읽게 되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물러나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니까 하나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혁신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도부와 친윤계의 실세들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 칼날을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징적 인물에 가장 겹치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이고 대표이고 상징적 인물은 누구냐? 그러면 김기현 대표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두 분 남으셨는데 김기현 대표가 하나 더 있고요. 지금 이번에 장제원 의원 플러스 중진 측근 이렇게 썼는데 장제원 의원이 떠오르셨어요? 전화를 받았을 뻔한 의원이. 인요한 씨의 말 잘 보세요. 중진 측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당내에서 굉장히 비난받고 있다, 공격받고 있다는 이야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자기를. 미움받고 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인요한 혁신위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도가 남은 한 달 후에는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 대 영남 중진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요. 그렇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구도예요, 우리가 보면. 왜? 국민의힘의 111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86명이 지역구예요. 예. 86분 가운데 56명이 이른바 영남권. 그러면은 자, 새로운 피해 수요를 내지는 모든 것을 혁신한다 할 때 여기를 쇠실이든 물갈이든 어떤 식으로든 바꿔주라는 게 요구일 테고 그 핵심은 당연히 PK 지역이 되어서 PK, TK 지역. PK, TK 지역에서 중진 측근의 교집합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장재원 의원님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정보는 없지만 인요한 위원장이 전화를 했다면 장재원 의원은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미 뭔가 보여주는 거다.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얘기 중진 뭐 저 영남권 얘기 꺼내고 계속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아까 들으셨지만 아니 총선에서 좀 떨어지면 어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권의 수단이라는 게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자리. 과감하게 도전하여 성취하면 대권 반이나 올라가거나 인물이 커지는 거고 그 당에서는 그 희생을 잊지 않겠다. 이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장관이라든지 뭐 공기업 사장 이런 건 있어 왔잖아요.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교수 남았는데 정의당 잠깐 들고 계세요. 준비된 게 좀 있거든요.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요구대로라면은 당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이 대부분 저 영남권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 떠나서 수도권에 출마 또는 불출마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 출마라고 가정을 해보면 과연 수도권 서울 경기 쪽에 와서 경쟁력이 있겠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도 나와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게 해서 험지 출마를 해서 성공한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분. 동작을에 나온 정몽준 의원. 울산 맞아요. 동구에서 4선을 했죠. 그분 외에는 다 떨어졌잖아요. 아니 낸시 펠로우 같은 분은 자기 지역까지 20선을 한 분입니다. 이 지역 한 지역구는 그분이 그분을 믿고 있는 유권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걸 함부로 바꾼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1대 총선 때 공천 과정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때는 거의 뭐 제가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공천하는 건 정말 처음 봤거든요. 서울 중랑 을구에 우리가 한 20년 동안 당선되지 않는 지역에 보내서 거기서도 경선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2주 만에 경선 준비하다가 떨어졌죠. 김재원 전 최고위는 본인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중진급 의원들이었는데 이른바 험지 쪽에 출마하신 분들 물론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데 험지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낙선 뭐 경선 탈락.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경북에서 서울 중랑을 갖다 경선 탈락이 됐잖아요. 한 분 딱 성공하는 게 정몽준 전 대표만 성공했다.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유일한 성공 사례 아니냐? 이게 동작을 울산에 떠나서 이런 거예요 지금요. 자, 마지막으로 정기랑 교수님도 김기현 대표라고 쓰셨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아니 총선에서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 수도권 출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 당연히 절박하죠. 지금 혁신위 자체가 동력을 잃을 판이에요. 자, 본질에 접근 못하죠. 근데 뭔가 인적 쇄신에 불은 댕겼어요. 여론을 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물론 정치적 권고 안의 성격이지만 뭐 당 대표, 그다음에 중진 의원, 친윤 핵심,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해야 이런 여론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자, 그럼 오늘 현실 보여주는 게 뭡니까?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김기현 전 대표 일체 반응을 안 해요.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못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못하는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뭐 그냥 하하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요한 위원장은 절박하게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요구를 했지만 돌아오는 건 뭐냐? 저는 무시에 가까운 침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반응 안 하잖아요. 이 상황이 저는 결국 혁신위의 동력이 상당히 잃어버리면서 표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지금 인요한 위원장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당에 있다 지금.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좀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화하면서 압박해야 됩니다. 자, 대통령과 코드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가장 상징적인 사람을 전화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게 김기현 대표이고 두 번째는
친윤 핵심이 누굽니까? 결국 20일 만에 복귀한 예를 들면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 저는 이런 정도를 해야 전화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좀 뭔가 거리를 두고 있는 약 대상은 30, 40명 됩니다만 그런 의원들한테 전화하는 것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정말 본질에 직필하고 있다면 저는 인류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나 최소한 이철규 위원장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앵커께서 그 2008년 정몽준 당선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지금의 사례와가 좀 비교 분석이 대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안 맞습니까?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8년 초였기 때문에 집권 초의 지지율이라는 게 60% 이상 됐을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몽준이라는 그 의원이 울산에서 서울 왔다고 해가지고 불리한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권 초에는 권력의 상승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총선에 그 물결로 가서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특이한 거예요. 한국 정치에서. 집권 초에 내년 2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이 아닙니까? 근데 정권 심판론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국 정치의 특이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내년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얼굴을 걸고 총선을 못 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권 초에 대통령 얼굴 들고 총선 치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이 지금의 2008년도와 지금의 2024년도를 비교하는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거고 왜 많은 국민의힘에 있는 영남권 의원들이 주저하냐면 수도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권 안정론이 우세하고 정권 초에 대통령의 지지율과 힘이 있다고 하면은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도 수도권에 서로 나오려고 하겠죠. 그게 완전 필요 충분 조건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제 박 대변인, 전 대변인의 말씀을 100% 제가 뭐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십시오.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못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시오. 김포시 편의 문제로 해서 어찌됐건 그래서 정치로 올바름, 역사적으로 올바름과 상관없이 정치로 이슈화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슈에 관한 한 국민의힘이 선점해서 수도권 분위기를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슈를 국민에서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도 해볼 만한 기류가 형성돼요. 그러면 지금 영남권에서 볼 때 지명도가 높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고 뭐 선거 캠페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전해볼 만한 그런 지역으로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 압박 요인이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30초만 드릴게요. 뭐 말씀하시고 추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라고 하는 것이 2008년도 총선이라는 게 뉴타운 아닙니까? 그것은 대세머리의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김포는 이슈의 분열 이슈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분명히 뉴타운 할 때 서울의 모든 지역구에 있는 출마자들이 다 같이 하기로 원했잖아요. 근데 지금 김포 이슈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에 있는 많은 의원 출마자들이 원합니까? 아니면 지금 인천이든 충남도든 지역에 있는 부산이든 이슈 자체가 분열되는 이슈 아닙니까?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이슈인데 이거를 이슈 파이팅을 한다? 이슈 패배 이슈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국힘에서. 요거 제가 30초 드릴게요, 이승범 의원님. 제가 100%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역사와 정치사적으로 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혈이 하나만 먹힌 이슈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재미좀 봤다고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수도권에서 국민은 재미좀 볼 수 있는 이슈인 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욕망의 정치지만 어떻게 보면 염원에 거기에다 불을 지른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욕망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아무튼 뭔가 이슈로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뭐 이 관련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요. 이 뭡니까 이게 제목이? 비법률적 명예회복은 곧 출마? 이 같은 건가? 물음표가 찍혀있긴 합니다만.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뭐 본인은 스스로 조국 작가라고 설명을 하죠. 인터뷰에서 뭔가 얘기했거랬는데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 네, 그렇게 하시죠. 뭐가 좀 명예회복인데 법률적으로 뭘 하다가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비법률적 선택. 그럼 이게 정치, 총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반응이 짧게 나왔습니다. 질문을 받았거든요.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출마 의지를 좀 보였는데 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특별히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반응이 정말 짧네요. 자, 정혁진 변호사. 네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뭐 법률적으로 뭔가 뭘 해보겠다 명예회복. 근데 안 되면 비법률적으로 한다. 근데 유죄가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출마를 한다는 걸로 들리기도 하는데 유죄가 나오는데 출마가 가능합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17일부터 1회 공판기 시작돼가지고 10월 16일까지 4번 했고요. 11월 20일, 12월 18일 이렇게 6번 그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항소심이니까 1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2심. 예. 1심에서 웬만큼 다 하고 항소심에서 뭐 더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초에 총선 이전에는 선고가 나올 텐데 실질적인 핵심적인 혐의는 다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징역 2년이 나왔지만은 법정 구속은 면했을 뿐이지 예. 실형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이 검찰도 항소를 했거든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뭐 징역 3년 이상 받아가지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출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법적으로 따져보면 출마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한다는 건 뭡니까? 그런데 법률가가 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해야지 비법률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울대 법대에서 형법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예. 형법을 가르친 사람이 자기가 유죄 나올지 무죄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란 교수님, 지금 오늘 저 얘기를 총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의사를 비친 거다 해석하면 무리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걸? 본인의 의지가 보여진 거죠. 총선 출마에 판을 깔아놓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출마 선언만 안 했다 뿐이지. 예. 어쨌든 저는 처음 들어본 용어예요.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 예. 참 법률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셨는데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총선 출마에 저는 자락을 깔았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예. 자, 그런데요. 국회의원 또는 선출직 공직자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가겠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고 예.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대단히 저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그런데다가요. 어찌 됐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대단히 억울하고 뭐 분통할 수 있겠습니다만 입시 비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사법적 이 재판 판결을 통해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또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지. 예. 지금 총선 출마의 어떤 자락을 깔아놓는 식의 발언 이것은요. 만에 하나 실제 총선 출마로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예. 이건 자칫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보 진영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성준 의원님, 아니 좀 나가봐서 진들 더 나가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리는 아무리 봐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무소속인데 그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민주당에서 그 지역에 후보를 냅니까 안 냅니까? 이거 고민 아닙니까 그럼? 무소속은 아니겠죠. 지금 봐서는 이제 이미 이제 비법률적이라고 했죠. 예. 비법률적 면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고 예. 결국은 총선에 나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보여지고 이제 지금에 있는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예. 비례대표제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정당을 이제 창당해서 만들어지겠죠, 정당들이. 그럼 비례대표 정당. 의원을 그럴 연구해 가능성이 줄수 있다?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역구는 선택을 하기는 좀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의 부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이제 정치는 예. 모든 정당, 예를 들면 어떤 정당에 나오든 양당구도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은 저 눈빛 봤을 때 예. 이미 이제 출마하겠다는 권력 의지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저건 결심을 끝낸 상태로 딱 보시는 거예요? 저는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언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미 이제 정치적 선상에 올라왔다. 보고 그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분석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준석 전 대표의 정당을 창당하냐 안 하냐가 뭐 신당 얘기하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신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왜 앵커 해보시고 우리 신 선배님 같은 경우 정치부 교수하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고 조국 전 장관의 저 말을 통해서 정치를 해석의 영역 아닙니까? 또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런 구름을 타기 시작하게 되는 건데 이미 이제 달리기 시작했다고 좀 보여지는데. 신성범 전님께 한 2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저런 총선과 관련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더 이렇게 짙어지게 얘기하고 지금 오늘은 굉장히 강한 내용이 나온 그런 셈인데 일각에선 그래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총선에 출마해서 어느 지역구를 선택할 경우 거기를 조국 전 장관이 뛰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도 다시 생각했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씨가 나오는 게 더욱 조국 씨를 민주당 공천을 주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기다 추미애, 송영길 많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그럴 텐데 만약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대학 말아서 내세워서 그게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되면 다시 검찰개혁 시즌 3점 될 텐데 별로 국민들에게 감흥은 없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전략가라면은 조국 씨 거기 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딴 데 활용할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건 뭔지 제가 모르겠네요. 이거 마지막으로 정기랑 교수님. 한동훈 대 조국 이거 너무 상상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이 정치권에서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죠. 호사가들의 얘기다. 그냥. 호사가들의 얘기고 물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가 뭐 총선이 앞으로도 6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뭐 한동훈 조국을 붙여주는 것은요 오히려 조국을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 한동훈도 띄워주는 거지만 지금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여야가 각 당이 지금 어떻든 간에 혁신 경쟁을 통해서 이 당에서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지금 여기에 관건이 가야 되는데 관심 분산되는 측면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뭐 정기랑 교수님 같은 생각이에요. 뭐냐면 총선의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는 게 심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밥상이 여러 가지가 올라왔을 경우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지금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은 그 권력 의지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 박성준 의원님은 조국 전 장관이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살짝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요. 조국 전 장관 출마 좀 시켜주세요. 여기 또 나오길 바라고 여기는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약간 민주당에서 아마 도와주시고 정치권에서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되겠죠. 말씀 나누다가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알겠습니다.